25년의 경력인 해병대 중령이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모자란 년이라며 무시했던 여성이 해병대 최초의 3스타 여성 사령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오만으로 최전방으로 추락한 한 남자의 처절한 명예회복 이야기입니다. 포항의 하늘은 언제나처럼 짙은 회색빛이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축축한 소금기는 도시 전체를 감싸고 돌았고 해병 대사령부 연병장 위로는 갈매기 몇 마리가 무심한 궤적을 그리며 날고 있었다. 강태식 중령은 팔짱을 낀 채 갓 임관한 신임 소위가 이끄는 소대급 훈련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골이 패어 있었다. 25해 그의 청춘을 고스란히 바친 이곳 해병대에서 그는 살아있는 전설 중 하나였고 또 살아있는 화석이기도 했다. 똑바로 못해. 내 놈들 지금 소풍 나왔나? 강중령의 불호령이 연병장을 갈랐다. 목소리에는 쇳소리가 섞여 있었다. 훈련을 지휘하던 젊은 소위의 어깨가 움찔했다. 강중령은 소위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앳된 얼굴, 아직 실전의 때가 묻지 않은 깨끗한 전투복. 강중령은 속으로 혀를 찼다. 김소위. 자네 눈에는 저게 각계 전투로 보이나? 내 눈에는 무슨 동네 조기축구의 몸풀기로밖에 안 보이는데. 해병의 기본은 악과 깡이야. 저 따위 흐리멍덩한 눈빛으로 어딜 봐서 귀신을 잡겠다는 건가?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하면 군 생활 끝나나?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어. 요즘 애들은 전부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서 그런가 패기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 그는 요즘 애들이라는 말에 힘을 주었다. 그 말은 비단 연병장에서 땀 흘리는 20살짜리 병사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스쳐 지나 한 계급, 두 계급 먼저 진급해 나가는 동기와 후배들, 그리고 변화하는 군 전체를 향한 비아냥이었다. 훈련장을 뒤로하고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강중령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신경질적으로 치웠다. 얼마 전 발표된 진급자 명단이 떠올랐다. 그의 동기였던 박아무개는 이번에 기어코 별을 달고 준장으로 진급했다. 실력보다는 아부에 능하고 훈련보다는 회의실에 죽치고 앉아있던 놈이었다. 강중령은 입안에 고인 쓴 침을 삼켰다. 그의 해병대 생활은 화려했다. 해병 대사관 후보생 시절부터 독보적인 체력과 리더십으로 주목받았고 임관 후에는 서해 최전방 연평부대에서 소대장과 중대장을 역임하며 실전적 훈련으로 명성을 떨쳤다. 그의 별명은 독사였다.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지독한 근성과 적에게 자비 없는 그의 훈련 방식 때문에 붙은 별명이었다. 그는 그 별명을 자랑스러워했다. 해병은 그래야만 한다고 믿었다. 적에게는 공포를, 부하에게는 경외를. 그것이 그가 아는 유일한 지휘관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었다. 소통하는 리더십, 인권을 존중하는 병영 문화 같은 낯간지러운 구호들이 군을 뒤덮기 시작했다. 강중령은 그것을 나약함의 동의어라고 생각했다. 군대는 사람 좋으라고 오는 곳이 아니다. 적을 죽이고 나를 살리기 위해 모인 집단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훈련의 강도보다는 병사들의 마음의 편지가 더 중요해졌고 지휘관의 카리스마보다는 병사들과의 공감 능력이 더 높은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그는 그런 변화에 적응할 수 없었고 적응할 생각도 없었다. 결정적으로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여성 인력 확대라는 정책이었다. 해병대에도 여군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 강중령은 그들을 군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체력적으로 남군을 따라올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일쑤이면 결국 전투력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 그저 구색 맞추기용 장식품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여군들이 주요 보직에 임명될 때마다 그는 치마 두른 군인이 뭘 알겠어라며 공공연히 비난했고
그럴 때마다 그의 인사고과는 조금씩 깎여나갔다. 중령님 식사하러 가시죠. 동기인 최중령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최중령은 강중령과 달리 시류에 빠르게 적응한 인물이었다. 적당히 둥글둥글한 성격으로 윗사람에게 신임받고 아랫사람에게 인기를 얻어 다음 진급이 유력한 인물 중 하나였다. 입맛 없네. 자네나 많이 먹게. 또 진급 때문에 그러십니까? 너무 상심 마십시오. 강중령님 실력이야 누가 모릅니까? 위로랍시고 건네는 말이었지만 강중령의 귀에는 가식으로 들렸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실력? 이놈의 군대에서 실력이 밥 먹여주나? 줄 잘 서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놈들이 먼저 승승장구하는 세상이지. 안 그런가, 최중령? 허허 말씀이 과하십니다. 최중령이 멋쩍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다. 그나저나 들으셨습니까? 신임 사령관님 말입니다. 새로 오는 양반. 뭐 육사 출신의 또 빵빵한 놈이 낙하산 타고 오겠지. 우리 해병대 출신들은 맨날 찬밥 신세야. 강중령의 목소리에 냉소가 가득했다.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의 상징이자 자존심이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육군 출신 장성이 사령관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잦아졌고 해병대 내부의 불만은 쌓여만 가고 있었다. 최중령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게 이번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해병대 출신이긴 한데 여자랍니다. 뭐? 강중령이 획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경악과 불신으로 물들었다.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농담도 정도가 있지. 여자가 사령관이라니. 해병대 창설 이래 그런 일이 있었나? 소문이 파다합니다. 해병대 최초의 여성 장군인 한서연 중장이 유력하다는 겁니다. 이번 정부가 워낙 파격적인 인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한서연. 강중령도 들어본 이름이었다. 여군 최초로 전투부대 중대장을 맡고 해외 파병과 연합사 근무 경력까지. 언론에서 유리천장을 깬 여군이라며 몇 번 띄워주던 인물이었다. 강중령은 코웃음을 쳤다. 장난들 하고 있군. 계집이 사령관이라니 해병대 깃발에 리본이라도 달 판이군. 당장 상륙작전 훈련은 없어지고 그 시간에 다과회나 열겠네. 전투화 대신 하이힐 신고 연병장 사열이라도 할 건가? 이건 해병대에 대한 모욕이야. 쉬쉬. 누가 듣겠습니다. 아무튼 거의 확실한 분위기입니다. 내일 모레 이 취임식이니 곧 알게 되겠죠. 최중령은 말을 마치고 서둘러 사무실을 나갔다. 혼자 남은 강중령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의 뇌리에는 온갖 경멸적인 상상들이 스쳐 지나갔다. 여자가 지휘하는 해병대. 그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강인한 해병대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과 같았다. 25년간 묵묵히 파도를 온몸으로 맞으며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여자 밑에서 명령을 받으라고? 그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군복을 벗어 던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꼴은 볼 수 없다고 다짐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깡마른 몸, 그러나 누구보다 형형한 눈빛을 하고 있던 소위 시절의 자신이었다. 옆에는 훈련을 마치고 진흙투성이가 된 채 웃고 있는 부하들이 있었다. 저 때는 고되고 힘들었지만 해병이라는 이름 아래 모두가 하나였다. 저 뜨거운 심장과 강철 같은 의지만 있으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의 자신은 무엇인가? 진급에 누락되고 시대에 뒤처졌으며 이제는 여자에게 지휘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처량한 신세. 젠장할. 나직한 욕설이 터져나왔다. 그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던져 넣었다. 창밖의 잿빛 바다는 그의 심정처럼 어둡고 차갑게 일렁이고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그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 자신이 서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이 취임식을 하루 앞둔 아침, 포항 시내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축축했다.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듯 낮게 깔린 구름은 강태식 중령의 심기만큼이나 불편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세단을 몰아 출근길에 올랐다. 라디오에서는 내일 있을 해병 대사령관 이취임식에 대한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해병대 창설 이래 최초의 여성 사령관 탄생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짜증 섞인 손길로 라디오를 꺼버렸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 귓전을 파고드는 것만으로도 속이 뒤틀렸다. 복잡한 시내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녹색 신호로 바뀌고 막 엑셀을 밟으려는 순간 쿵 하는 둔탁한 충격과 함께 차가 앞으로 밀려났다. 뒤에서 따라오던 차가 추돌한 것이다. 강중령의 미간이 흉터처럼 구겨졌다. 젠장, 아침부터 재수없게.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에서 내렸다. 범퍼가 살짝 긁히고 찌그러진 정도였지만 그의 분노를 촉발시키기엔 충분했다. 뒷차의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허둥지둥 내렸다. 40줄이나 되었을까?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군더더기 없는 정장 차림이었다. 여자가 운전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강중령의 이성적인 통제력은 한순간에 증발해버렸다. 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모든 편견과 경멸이 고개를 쳐들었다. 아줌마, 운전 똑바로 안 해?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녀. 그의 고함에 여자는 움찔했지만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한눈을 팔았습니다.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다치고 안 다치고가 문제야?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도로가 엉망이 되는 거야. 운전할 자신 없으면 집에나 있지. 왜 기어 나와서 남한테 피해를 주냐고. 정말 죄송합니다. 보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명함이라도. 여자의 침착한 태도는 오히려 강중령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여자의 말을 자르며 더욱 거친 말을 쏟아냈다. 아줌마, 운전은 제대로 배워야지. 모자란 년이 운전대를 잡으니 사고나 나지. 폭언이 튀어나왔다.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그의 눈에 여자가 입고 있던 정장 바지와 구두가 들어왔다. 일반적인 여성의 복장이 아니었다. 군 간부들이 주로 착용하는 단정한 형태의 바지와 단화. 설마 하는 생각에 시선을 위로 올리자 정장 재킷 안에 희미하게 보이는 군복용 셔츠의 칼라가 눈에 띄었다. 순간 그의 얼굴이 조롱과 경멸로 일그러졌다. 어쭈 군복 처입고? 당신 군인이야? 니년 계급이 뭔데? 그는 니년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다. 상대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겠다는 노골적인 의도였다. 해병대 망신은 혼자 다 시키는구나. 이러니 여자들은 군대에 발도 들여놓으면 안 된다는 거야. 운전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나라를 지켜. 그의 모욕적인 언사가 극에 달했지만 여자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굳은 얼굴로 아무 말 없이 강중령과 그의 차 그리고 자신의 차 상태를 번갈아 확인했다. 그 침묵이 강중령에게는 패배를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승리감에 젖어 콧방귀를 뀌었다. 여자는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강중령은 명함을 채가듯 받아들고 힐끗 쳐다보았다. 한서연. 이름 석자만 달랑 적혀 있을 뿐 소속이나 계급은 없었다. 그는 명함을 아무렇게나 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쏘아붙였다. 보험사 연락이나 빨리 해. 말을 마친 그는 자신의 차에 올라타 거칠게 운전의 자리를 떠났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여자의 모습이 보였다. 여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그의 차를 보고 있었다. 강중령은 통쾌함을 느꼈다. 꼴 좋다. 감히 군복 입고 나대기는.
그는 오늘 아침의 불쾌함이 조금은 씻겨나가는 기분이었다. 해병 대사령부 대강당. 다음 날 오후 이 취임식은 엄숙하고 장중한 분위기 속에서 거행되었다. 강중령은 다른 영관급 장교들 틈에 끼어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어젯밤 최중령과 마신 술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렸다. 결국 여자가 사령관이 되는 꼴을 봐야 하나. 그는 씁쓸하게 단상을 노려보았다. 국방부 장관의 축사가 끝나고 드디어 신임 사령관이 호명되었다. 신임 해병 대사령관 한서연 중장.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다. 강중령은 마지못해 손바닥을 부딪히며 단상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단상 측면에서 모습을 드러낸 신임 사령관. 단정하게 올린 머리, 꼿꼿한 자세, 위험 있는 발걸음. 그리고 강중령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졌다. 어제 아침 자신의 차를 들이받았던 바로 그 여자였다. 강중령의 호흡이 멎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어제 자신이 퍼부었던 폭언과 경멸의 말들이 귀에서 메아리 쳤다. 모자란 년, 니년 계급이 뭔데. 그 말들을 자신이 방금 마주한 해병대 최선임 지휘관, 별셋의 중장에게 퍼부었던 것이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왔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주변의 동료들이 자신을 보고 수군거리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단상에 오른 한서연 사령관은 조금의 미동도 없이 정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얼굴은 어제 아침처럼 침착하고 차가웠다. 그녀는 강단 있는 목소리로 취임사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나는 오늘 대한민국 해병대 창설 이래 최초의 여성 사령관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파격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우려를 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성별이 아닌 제가 걸어온 군인의 길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력을 담담하게 읊었다. 해병 대사관학교 수석 임관, 최전방 연평부대 포병중대장, 해병대 제1사단 작전참모,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처장. 그녀가 거쳐온 보직들은 남군 중에서도 최고 엘리트들만이 갈 수 있는 험지이자 요직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당 안의 모든 해병들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해병대는 가장 강하고 가장 먼저 적진에 뛰어드는 자랑스러운 군대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강인함은 시대의 변화를 읽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낡은 관습과 편견에 갇혀 스스로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강인함이 아닌 오만일 뿐입니다. 낡은 관습과 편견, 오만. 그 단어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강중령의 가슴에 박혔다. 한서연 사령관의 시선이 잠시 객석을 향했다. 수많은 장교들 사이에서 그녀의 눈빛이 정확히 강중령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현기증과 함께 지독한 공포가 엄습해왔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고 자신은 지금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의 군 생활은, 아니 그의 인생은 이제 끝장이라는 절망적인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이 취임식이 끝난 후 강태식 중령은 유령처럼 대강당을 빠져나왔다. 동료들의 수군거림, 축하와 우려가 뒤섞인 대화 소리가 멀게만 들렸다. 그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로 도망치듯 들어와 문을 잠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어제 아침의 장면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신임 사령관의 얼굴에 대고 퍼부었던 자신의 저주 같은 말들. 그는 책상에 주저앉아 마른 세수를 했다. 손바닥은 여전히 축축했다. 끝이다. 이제 정말 끝이다. 그는 확신했다. 한서연 사령관이 그를 가만둘 리 없었다. 공개적인 모욕, 그것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퍼부은 경멸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다.
당장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고 최악의 경우 불명예 전역을 당할 수도 있었다. 25해를 바친 군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고 치욕스럽게 끝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며칠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폭풍 전야처럼 고요해서 더 숨이 막혔다. 강중령은 매 순간이 가시방석이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사령관과 마주칠 만한 모든 상황을 피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순간은 반드시 찾아오는 법이었다. 취임 후 첫 번째로 열리는 주요 지휘관 회의. 그 역시 작전처 예하의 과장으로서 참석 대상이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한서연 사령관은 회의 시작 정시에 정확히 입장했다.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실내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강중령은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맨 뒷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회의는 각 부서의 현안 보고로 시작되었다. 사령관은 보고를 듣는 내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핵심을 꿰뚫는 지적으로 담당자들을 진땀 흘리게 했다. 드디어 강중령의 부서에서 준비한 안건이 스크린에 띄워졌다. 하반기 정기 상륙훈련 계획. 강중령이 실무자들과 함께 수립한 계획이었다. 작전처 강태식 중령,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도록. 사령관의 지명에 강중령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떨리는 다리를 애써 감추며 단상으로 나갔다.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준비한 내용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읽어내려갔다. 브리핑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한서연 사령관은 팔짱을 낀 채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강중령. 예, 사령관님. 이 계획서는 박물관에 가야 할 것 같군. 싸늘한 한마디에 회의실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가는 듯 했다. 강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 계획 자네가 직접 짠 건가? 네. 실무자들과 함께 검토했습니다. 검토? 내 눈에는 20년 전 선배들이 쓰던 작전 계획서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적의 해안포는 어떻게 무력화시킬 건가? 적의 신형지대함 미사일 사거리는 고려했나? 상륙 지점의 조수간만 차에 대한 예비 계획은 왜 이렇게 허술하지?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전자전과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책은 단 한 줄도 없군. 사령관의 지적은 날카롭고 정확했다. 강중령이 안일하게 넘겼거나 혹은 무지에서 놓쳤던 부분들을 정확히 찔렀다. 그는 변명하려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강중령. 자네는 아직도 우리가 깃발만 꽂으면 승리하던 시대에 살고 있나? 적은 변하고 전장의 환경은 매일같이 진화하고 있어. 그런데 지휘관이라는 사람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 해병대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아. 이건 계획이 아니라 무책임한 낙서에 불과해. 당장 전면 재검토하도록. 공개적인 질책. 회의실에 앉은 모든 지휘관들 앞에서 그의 경력과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차라리 그 자리에서 땅으로 꺼져버리고 싶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로 돌아왔다. 등 뒤로 수십 개의 눈동자가 비수처럼 꽂히는 것 같았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밤을 새워가며 보고서를 뜯어고쳤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수치심과 자괴감으로 가득 차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다음 날 오후 그의 사무실 전화벨이 울렸다. 사령관 비서실이었다. 사령관이 개인적으로 보자고 한다는 전갈이었다. 올 것이 왔구나. 강중령은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사령관실로 향했다. 사령관실은 넓고 고요했다. 한서연 사령관은 창밖을 보고 서 있다가 그가 들어서자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깊고 차분했다. 앉게.
강중령은 로봇처럼 그녀가 가리키는 의자에 앉았다. 어제 회의에서 내가 너무 심했나? 아닙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래, 부족하지. 자네의 작전 계획서만 부족한 게 아니야. 한서연 사령관은 자신의 책상으로 걸어가 얇은 서류철 하나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강중령의 이름이 적힌 인사 파일이었다. 강태식 중령, 해병대사관학교 차석 임관, 최연소 전투부대 중대장. 한때는 해병대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인재였지. 그녀는 서류를 한 장 넘겼다. 10년 전 회식 후 음주운전으로 민간인과 접촉사고를 냈지만 동료를 시켜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기록이 있군. 5년 전 자네가 지휘하던 부대의 여군 하사가 자네의 지속적인 성차별적 발언과 업무 배제에 대해 마음의 편지를 썼지만 자네는 해당 하사를 조직 부적응자로 몰아 다른 부대로 전출시켰지. 작년 인사고과에서는 자네에게 쓴소리를 했던 부하에게 최하점을 줘 진급에서 누락시켰고, 그녀가 읊는 과거의 잘못들은 강중령조차 잊고 있던 혹은 애써 잊으려 했던 것들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그리고 며칠 전 아침에는 나에게 모자란 년이라 했지. 마지막 한마디가 결정타였다. 강중령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변명도 용서를 비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그는 완벽하게 발가벗겨진 채 심판대 위에 선 죄인이었다. 한서연 사령관이 의자에서 일어나 그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그의 가슴에 달린 붉은 명찰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강태식 중령.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강중령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엔 충분했다. 부끄럽지 않은가? 그 질문이 거대한 망치가 되어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자랑이자 자부심이었던 붉은 명찰. 조국과 해병대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맹세의 상징. 그러나 지금 그의 가슴에 달린 그것은 수많은 과오와 오만, 그리고 부끄러움의 낙인처럼 보였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을 흘릴 자격조차 없었다. 그의 25년 군 생활은 그 질문 하나에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서연 사령관의 마지막 질문은 공기 중에 흩어지지 않고 무게를 가진 실체처럼 강태식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대의 가슴에 달린 그 붉은 명찰이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러운가? 그렇다. 그는 부끄러웠다. 자신의 오만이, 편견이, 그리고 나태함이 사무치게 부끄러웠다. 25해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자부심의 상징이 이제는 자신의 모든 과오를 고발하는 낙인처럼 느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곧 긍정이었다. 고요함 속에서 한서연 사령관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냉기 대신 알 수 없는 깊이의 감정이 실려 있었다. 자네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 강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그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첫 번째는 예상했겠지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이다. 오늘 내가 확인한 자네의 과거 기록과 현직 사령관에 대한 모욕죄까지 더하면 결과는 뻔하겠지. 군복을 벗게 될 거다. 불명예스럽게. 그것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하지만 그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미 그의 군인으로서의 생명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길이 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멀리 포항의 바다가 희미하게 보였다. 군복을 벗지 않는 길이다. 대신 자네가 그토록 경멸했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자네가 잃어버린 그 붉은 명찰의 의미를 스스로 다시 찾아와야 한다. 강태식의 눈이 흔들렸다. 군복을 벗지 않는다니. 그게 무슨 의미인가?
강원도 최전방 해발 1200m 고지에 있는 제7보병사단 수색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말을 정정하며 마치 그의 속을 꿰뚫어 보듯 다시 말했다. 서해 최북단, 북한 땅이 지척인 백령도. 그곳 해병대 제6여단 수색중대의 일개 소총수가 되는 것이다. 계급장도 지위도 없이 오직 강태식이라는 이름 하나로 1년간 강태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중령 계급의 장교를 일개 병사로 강등시켜 최전방으로 보낸다. 그것은 전례도 없고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불명예 전역하는 것보다 더한 치욕일 수도 있었다. 20살짜리 이등병들과 함께 내무반 생활을 하고 아들뻘 되는 소대장에게 명령을 받아야 한다. 차라리 죽으라는 말과 같았다. 그것은 처벌인가? 아니면 기회인가? 강태식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둘 다일세. 한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자네의 오만에 대한 혹독한 처벌이자 스스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해병대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다시 일어서려는 자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증명은 오롯이 자네의 몫이다. 그곳에서 살아남고 한 명의 해병으로서 동료들에게 인정받는다면 나는 자네에게 다시 군인으로 살아갈 자격을 돌려주겠다. 하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도망치거나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땐 나도 자네를 구해줄 수 없어. 그녀는 책상으로 돌아가 의자에 앉았다. 나가서 생각해보게. 내일 아침까지 답을 주게. 사령관실을 나온 강태식의 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의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다. 불명예 전역이냐 아니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굴욕이냐. 그는 텅 빈 복도를 정처 없이 걸었다. 복도 벽에는 해병대의 역사를 담은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인천 상륙작전, 도솔산 전투, 연평도 포격전. 목숨을 걸고 조국을 지켰던 선배 해병들의 얼굴. 그들은 그에게 진정한 해병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듯 했다. 그날 밤 강태식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관사에 돌아와 텅 빈 집안을 서성였다. 아내와 아이들은 서울에 있었다. 그의 잦은 근무지 이동과 뻣뻣한 성격 때문에 가족들은 오래전부터 그와 떨어져 지냈다. 그는 장식장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아들이 어릴 적 해병대 축제에 와서 그의 중령 정복을 입고 거수 경례를 하던 모습. 아들에게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자랑스러운 아버지였다. 그런 아들에게 불명예 전역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다. 그는 옷장 문을 열었다. 각 잡힌 전투복과 정복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가슴에는 그의 청춘과 긍지가 담긴 훈장과 약장들이 번쩍이고 있었다. 이것을 모두 잃는다고. 이 군복을 다시는 입을 수 없다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은 군대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해병대라는 이름이 없으면 자신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치욕. 그래, 치욕스럽다. 하지만 살아남아야 했다. 군인으로 해병으로 다시 살아남아야 했다. 죽은 듯이 엎드려 1년을 버티면 다시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 아니,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추락이 아니라 다시 날아오르기 위한 움츠림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식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퀭한 얼굴로 한서연 사령관 앞에 섰다. 결정했나? 두 번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지만 눈빛에는 어젯밤과는 다른 결의가 서려 있었다. 한서연 사령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자네의 추락은 조용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네의 오만은 자네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으니까. 이 해병대 내에 만연한 낡은 생각들을 향한 경종이 되어야 한다. 그녀의 지시는 단호했다.
다음 주에 있을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자신의 과오를 모든 장성들과 지휘관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사죄하라는 것이었다. 자신의 입으로 직접 여성 사령관에게 폭언을 퍼부었던 사실과 그동안의 오만했던 행동들을 낱낱이 밝히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의 남은 자존심마저 완전히 발가벗기는 잔인한 요구였다. 일주일 후 화상회의가 열렸다. 합참의장부터 각 군 참모총장,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들이 모두 화면을 통해 지켜보는 자리였다. 회의 말미 한서연 사령관의 요청으로 강태식에게 발언권이 주어졌다. 그는 떨리는 걸음으로 단상에 섰다.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가 수백 명의 눈이 그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마이크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해병대사령부 작전처 강태식 중령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난 과오를 담담히 그러나 한자 한자 힘주어 고백하기 시작했다. 진급에 누락된 것에 대한 불만을 부하들에게 화풀이했던 일, 여성 군인들을 능력으로 평가하지 않고 편견으로 재단했던 일, 그리고 며칠 전 신임 사령관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부었던 사실까지. 저의 오만과 편견이 해병대의 명예에 먹칠을 했습니다. 저는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군인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의 과오를 깊이 사죄드리며 앞으로 내려질 그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의 고백이 끝나자 회의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화면 속 지휘관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여러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군 생활은 공식적으로 모든 이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끝장났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자신의 모든 장구류를 반납했다. 권총, 계급장, 지휘관 배지, 그리고 자신의 몸처럼 아꼈던 각 잡힌 장교 전투복을 벗고 계급장 하나 없는 민무늬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다. 마치 처음 훈련소에 입소하던 20살 청년의 모습과도 같았다. 며칠 뒤 그는 아무도 모르게 포항항에서 백령도로 향하는 군용 수송선에 몸을 실었다. 떠나는 그를 배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멀어지는 포항의 불빛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지난 25년을 바다에 던져버렸다. 이제 그는 강태식 중령이 아니었다. 백령도의 혹독한 바람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처음부터 다시 찾아야 할 이름 없는 이방인이었다. 한서연 사령관의 마지막 질문은 공기 중에 흩어지지 않고 무게를 가진 실체처럼 강태식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대의 가슴에 달린 그 붉은 명찰이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러운가? 그렇다. 그는 부끄러웠다. 자신의 오만이, 편견이, 그리고 나태함이 사무치게 부끄러웠다. 25해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자부심의 상징이 이제는 자신의 모든 과오를 고발하는 낙인처럼 느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곧 긍정이었다. 고요함 속에서 한서연 사령관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냉기 대신 알 수 없는 깊이의 감정이 실려 있었다. 자네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 강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그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첫 번째는 예상했겠지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이다. 오늘 내가 확인한 자네의 과거 기록과 현직 사령관에 대한 모욕죄까지 더하면 결과는 뻔하겠지. 군복을 벗게 될 거다. 불명예스럽게. 그것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하지만 그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미 그의 군인으로서의 생명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길이 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멀리 포항의 바다가 희미하게 보였다. 군복을 벗지 않는 길이다. 대신 자네가 그토록 경멸했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자네가 잃어버린 그 붉은 명찰의 의미를 스스로 다시 찾아와야 한다.
강태식의 눈이 흔들렸다. 군복을 벗지 않는다니. 그게 무슨 의미인가? 강원도 최전방 해발 1200m 고지에 있는 제7보병사단 수색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말을 정정하며 마치 그의 속을 꿰뚫어 보듯 다시 말했다. 서해 최북단, 북한 땅이 지척인 백령도. 그곳 해병대 제6여단 수색중대의 일개 소총수가 되는 것이다. 계급장도 지위도 없이 오직 강태식이라는 이름 하나로 1년간 강태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중령 계급의 장교를 일개 병사로 강등시켜 최전방으로 보낸다. 그것은 전례도 없고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불명예 전역하는 것보다 더한 치욕일 수도 있었다. 20살짜리 이등병들과 함께 내무반 생활을 하고 아들뻘 되는 소대장에게 명령을 받아야 한다. 차라리 죽으라는 말과 같았다. 그것은 처벌인가? 아니면 기회인가? 강태식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둘 다일세. 한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자네의 오만에 대한 혹독한 처벌이자 스스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해병대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다시 일어서려는 자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증명은 오롯이 자네의 몫이다. 그곳에서 살아남고 한 명의 해병으로서 동료들에게 인정받는다면 나는 자네에게 다시 군인으로 살아갈 자격을 돌려주겠다. 하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도망치거나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땐 나도 자네를 구해줄 수 없어. 그녀는 책상으로 돌아가 의자에 앉았다. 나가서 생각해보게. 내일 아침까지 답을 주게. 사령관실을 나온 강태식의 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의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다. 불명예 전역이냐 아니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굴욕이냐. 그는 텅 빈 복도를 정처 없이 걸었다. 복도 벽에는 해병대의 역사를 담은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인천 상륙작전, 도솔산 전투, 연평도 포격전. 목숨을 걸고 조국을 지켰던 선배 해병들의 얼굴. 그들은 그에게 진정한 해병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듯 했다. 그날 밤 강태식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관사에 돌아와 텅 빈 집안을 서성였다. 아내와 아이들은 서울에 있었다. 그의 잦은 근무지 이동과 뻣뻣한 성격 때문에 가족들은 오래전부터 그와 떨어져 지냈다. 그는 장식장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아들이 어릴 적 해병대 축제에 와서 그의 중령 정복을 입고 거수 경례를 하던 모습. 아들에게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자랑스러운 아버지였다. 그런 아들에게 불명예 전역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다. 그는 옷장 문을 열었다. 각 잡힌 전투복과 정복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가슴에는 그의 청춘과 긍지가 담긴 훈장과 약장들이 번쩍이고 있었다. 이것을 모두 잃는다고. 이 군복을 다시는 입을 수 없다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은 군대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해병대라는 이름이 없으면 자신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치욕. 그래, 치욕스럽다. 하지만 살아남아야 했다. 군인으로 해병으로 다시 살아남아야 했다. 죽은 듯이 엎드려 1년을 버티면 다시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 아니,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추락이 아니라 다시 날아오르기 위한 움츠림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식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퀭한 얼굴로 한서연 사령관 앞에 섰다. 결정했나? 두 번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지만 눈빛에는 어젯밤과는 다른 결의가 서려 있었다. 한서연 사령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자네의 추락은 조용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네의 오만은 자네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으니까. 이 해병대 내에 만연한 낡은 생각들을 향한 경종이 되어야 한다.
그녀의 지시는 단호했다. 다음 주에 있을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자신의 과오를 모든 장성들과 지휘관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사죄하라는 것이었다. 자신의 입으로 직접 여성 사령관에게 폭언을 퍼부었던 사실과 그동안의 오만했던 행동들을 낱낱이 밝히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의 남은 자존심마저 완전히 발가벗기는 잔인한 요구였다. 일주일 후 화상회의가 열렸다. 합참의장부터 각 군 참모총장,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들이 모두 화면을 통해 지켜보는 자리였다. 회의 말미 한서연 사령관의 요청으로 강태식에게 발언권이 주어졌다. 그는 떨리는 걸음으로 단상에 섰다.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가 수백 명의 눈이 그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마이크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해병대사령부 작전처 강태식 중령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난 과오를 담담히 그러나 한자 한자 힘주어 고백하기 시작했다. 진급에 누락된 것에 대한 불만을 부하들에게 화풀이했던 일, 여성 군인들을 능력으로 평가하지 않고 편견으로 재단했던 일, 그리고 며칠 전 신임 사령관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부었던 사실까지. 저의 오만과 편견이 해병대의 명예에 먹칠을 했습니다. 저는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군인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의 과오를 깊이 사죄드리며 앞으로 내려질 그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의 고백이 끝나자 회의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화면 속 지휘관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여러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군 생활은 공식적으로 모든 이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끝장났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자신의 모든 장구류를 반납했다. 권총, 계급장, 지휘관 배지, 그리고 자신의 몸처럼 아꼈던 각 잡힌 장교 전투복을 벗고 계급장 하나 없는 민무늬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다. 마치 처음 훈련소에 입소하던 20살 청년의 모습과도 같았다. 며칠 뒤 그는 아무도 모르게 포항항에서 백령도로 향하는 군용 수송선에 몸을 실었다. 떠나는 그를 배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멀어지는 포항의 불빛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지난 25년을 바다에 던져버렸다. 이제 그는 강태식 중령이 아니었다. 백령도의 혹독한 바람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처음부터 다시 찾아야 할 이름 없는 이방인이었다. 잿빛 파도가 수송선 한미에 부딪혀 하얀 포마를 만들어냈다. 육지에서 멀어질수록 바다의 색은 짙은 남색으로 변해갔다. 강태식은 가판 난간에 기댄 채 수평선 너머로 사라진 포항 땅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낡은 군용 더풀백 하나가 전부였다. 그 안에는 계급장 없는 전투복 몇 벌과 최소한의 생필품이 들어있었다. 25년의 군 생활이 담긴 모든 것은 육지에 두고 왔다. 백령도로 향하는 십수시간의 항해는 그에게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두려워할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그는 중령 강태식이 아니라 훈련병 강태식이었다. 아니, 훈련병보다도 못한 존재일지 모른다. 훈련병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도 있지만 그는 내일이 없는 과거의 망령이었다. 백령도 용기포항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살을 애는 듯한 바닷바람과 비릿한 까나리 액젓 냄새였다. 부두에는 그를 인솔하기 위해 나온 젊은 하사 한 명과 낡은 군용 트럭이 대기하고 있었다. 하사는 그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어색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본부에서 온 전임 용사님이십니까? 전임 용사. 강태식은 쓴웃음을 삼켰다. 하사는 그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난감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트럭 짐칸에 올라타자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부대로 향하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백령도의 풍경은 황량했다. 낮은 구름과 드문드문 보이는 민가,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 끝없이 이어진 철책. 이곳이 대한민국 최서북단의 땅이라는 사실이 피부로 느껴졌다. 공기 중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그가 배치된 곳은 해병대 제육여단 직할 수색 중대였다. 해병대 중에서도 가장 훈련이 고되고 군기가 세기로 유명한 부대. 부대 정문에 도착하자 위병소의 젊은 해병들이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그의 나이와 어색한 차림새는 누가 봐도 이질적이었다. 중대 행정반으로 안내되자 중대장인 대위가 그를 맞았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지휘관이었다. 중대장은 그의 인사기록을 이미 받아본 듯 복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태식 씨. 중대장은 중령님이라고 부를 수도 그렇다고 이병이라고 부를 수도 없어 어정쩡한 호칭을 사용했다. 오늘부로 3소대에 배치되셨습니다. 생활관이나 부대 규칙에 대해서는 소대장이 안내할 겁니다.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만 잘 적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례적인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제발 문제만 일으키지 말아달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강태식은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가 배정받은 3소대 생활관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20명 남짓한 젊은 해병들이 침상에 앉아 있다가 이방인의 등장에 하던 동작을 멈췄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의 눈에는 순수한 호기심과 약간의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전부 주목. 생활관 안으로 들어온 젊은 장교의 목소리에 모두가 벌떡 일어섰다. 25이나 되었을까. 갓 임관한 티가 나는 풋풋하지만 다부진 인상의 소대장이었다. 그는 강태식을 흘끗 보더니 소대원들을 향해 말했다. 오늘부터 우리 소대에서 함께 생활할 강태식 전임 용사다. 다들 선임으로서 잘 이끌어주도록. 이상. 소대장은 짧게 말을 마친 후 강태식을 향해 말했다. 따라오시죠. 아무도 없는 복도 끝에서 소대장은 그를 마주보고 섰다. 그의 눈빛은 젊은 나이와 어울리지 않게 차가웠다. 제 이름은 오승현 소위입니다. 강태식 이병님의 소대장이죠. 그는 의도적으로 이병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군대의 공식적인 서열 관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솔직히 말씀드려 저는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어떠했든 이곳에서 당신은 계급 없는 2등병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동정심을 가질 생각도 특별 대우를 해줄 생각도 없습니다. 오직 해병대 규정과 제 지시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강태식은 이를 악물고 대답했다. 아들뻘 되는 젊은 장교에게 복종을 맹세하는 순간 그의 남은 자존심마저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백령도에서의 첫날 밤은 지독하게 길었다. 낡은 침상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젊은 병사들의 잠꼬대와 코고는 소리가 가득했다. 25년 만에 다시 돌아온 내무반은 낯설고 불편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자신이 저지른 과오의 무게를 실감했다. 다음 날 새벽 6시 기상나팔 소리에 부대가 깨어났다. 강태식의 시련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아침 구보. 젊은 해병들은 함성을 지르며 부대 밖으로 뛰쳐나갔다. 강태식도 그 뒤를 따랐지만 얼마 못 가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심장은 터질 것 같았고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결국 그는 대열에서 뒤처졌고 혼자 절뚝거리며 부대로 복귀해야 했다. 그를 바라보는 젊은 병사들의 시선 속에서 동정보다는 한심하다는 기색을 읽을 수 있었다. 하루 일과는 굴욕의 연속이었다. 식사 시간이면 식판을 들고 줄을 서서 배식을 받아야 했고 청소 시간이면 화장실 변기를 닦아야 했다. 오후 전투 훈련 시간에는 기본적인 총기 분해 결합부터 다시 배워야 했다.
오승현 소위는 의도적으로 그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지적했다. 강태식 이병님, 총기 파지 자세가 그게 뭡니까? 훈련소에서 다시 배워야겠습니다. 다른 소대원들에게 피해 주지 마시고 똑바로 하십시오. 그의 날 선 지적에 강태식은 입술을 깨물었다. 머릿속에서는 내가 누군지 알고 있다위로. 라는 반발심이 치솟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시정하겠습니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다. 특히 힘든 것은 젊은 병사들과의 관계였다. 그들은 강태식을 아저씨라고 부르며 멀리했다. 쉬는 시간에도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혼자였다. 식당에서도 휴게실에서도 생활관 구석에서도 그는 투명인간처럼 지냈다. 어느 날 저녁 체력 단련 시간에 턱걸이를 하던 중이었다. 그는 단 한 개도 하지 못하고 낑낑대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저 아저씨는 여기 왜 온 거래?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도 많아 보이는데. 글쎄 말이야. 무슨 사고라도 크게 쳤나 보지. 그들의 수군거림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조용히 철봉에서 내려와 생활관으로 돌아왔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검게 그을리고 주름진 얼굴, 살이 빠져 퀭한 눈, 낡고 몸에 맞지 않는 전투복. 한때 독사라 불리며 해병대를 호령하던 강태식 중령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곳에는 그저 늙고 무기력한 이방인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그는 침상에 걸터앉아 거칠어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물집이 잡히고 굳은 살이 박인 손. 이 손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이곳에서 도망쳐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이것이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였으니까. 그는 눈을 감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견뎌야 한다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고 되뇌었다. 시간은 더디고 고통스럽게 흘러갔다. 강태식은 백령도의 혹독한 바람과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버틴다는 표현이 정확했다. 새벽 구보에서는 여전히 대열의 맨 뒤였고 훈련 중에는 어김없이 오승현 소위의 질책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반발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대신 묵묵히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려 애썼다. 그의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모두가 잠든 그는 홀로 생활관을 빠져나와 체력 단련장으로 향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턱걸이를 연습하고 팔굽혀펴기를 했다. 처음에는 단 한 개도 힘들었던 턱걸이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었다. 구보 시간에는 이를 악물고 앞사람의 발뒤꿈치만 보고 뛰었다. 여전히 뒤처졌지만 부대로 복귀하는 시간이 조금씩 단축되었다. 그의 그런 모습을 눈여겨보는 이가 있었다. 소대 선임인 김상철 병장이었다. 김 병장은 짓궂은 장난을 좋아했지만 속정이 깊고 전우애가 강한 해병이었다. 어느 날 강태식이 끙끙거리며 총기 손질을 하고 있을 때 김 병장이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저씨, 아니 강 이병님, 그렇게 닦으면 총열에 기스만 납니다. 김 병장은 퉁명스럽게 말하며 그의 손에서 총기를 가져갔다. 그리고는 자신이 알던 노하우와 요령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강태식은 말없이 그의 설명을 들으며 따라했다. 감사합니다, 김 병장님. 됐습니다. 어차피 같은 소대원인데 훈련 나가서 총 고장나면 나만 고생입니다. 그날 이후 김 병장은 알게 모르게 강태식을 챙겨주기 시작했다. 다른 병사들이 그를 무시하거나 놀리면 야 막내 괴롭히지 말아라며 슬쩍 막아주기도 했다. 강태식의 주변을 맴돌던 차가운 공기가 아주 조금 온기를 띠기 시작했다. 강태식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난 것은 이론 교육 시간이었다. 해안선 침투로와 퇴출로를 분석하는 지도 독도법 훈련.
오승현 소위는 최신 위성 사진과 디지털 지도를 이용해 브리핑을 하고 있었다. 젊은 병사들은 복잡한 등고선과 전문 용어에 하품을 하거나 졸기 일쑤였다. 이상으로 제1침투로는 조류와 암초의 영향으로 시급, 제2침투로는 개활지 노출 위험으로 비급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번 훈련에서는 어급으로 판단된 제3침투로를 이용한다. 오 소위가 결론을 내리며 지휘봉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강태식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말씀하십시오, 강이병님. 오 소위의 말투에는 내가 뭘 안다고 하는 듯한 귀찮음이 섞여 있었다. 소대장님,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강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도를 가리켰다. 소대장님께서 어급으로 판단하신 제3침투로는 지도상으로는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10년 전에도 주요 훈련 루트였습니다. 제가 작전 장교 시절 검토했던 자료에 따르면 저 해안은 겉보기와 달리 바닥이 펄 지형이라 만조 때 상륙하면 장비와 인원이 갯벌에 고립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위성 사진에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는 이어서 시급으로 분류된 제1침투로를 가리켰다. 그리고 이곳은 암초가 많아 위험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시간대, 정확히는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사리때 만조가 겹치면 암초 위로 수심이 확보되어 소형 고무보트 IBS가 조용히 진입할 수 있는 숨겨진 수로가 생깁니다. 옛 선배들이 귀신길이라고 부르던 루트입니다. 현재 작전 지도에는 반영되지 않은 정보일 겁니다. 생활관 아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젊은 병사들은 그저 멍하니 그를 쳐다보았고 오승현 소위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붉어졌다. 자신의 분석이 수십 년의 경험에서 나온 날것의 정보 앞에서 허점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강태식은 자신의 말이 건방지게 들렸을까 싶어 얼른 말을 마쳤다. 제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오 소위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알았다. 참고하도록 하지라며 서둘러 교육을 마쳤다. 그날 이후 오 소위는 강태식을 이전처럼 대놓고 무시하지는 못했다. 병사들 사이에서도 저 아저씨 뭔가 있긴 있나 봐라는 수군거림이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다. 야간 해상 침투 훈련. 백령도의 날씨는 변덕스럽기로 유명했다. 출발 전에는 잔잔했던 바다가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돌변하기 시작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집채만 한 파도가 삼소대가 탄 고무보트를 집어삼킬 듯 덮쳐왔다. 으악! 거대한 파도에 보트가 뒤집혔고 소대원 전원이 차가운 겨울 바다로 내동댕이 쳐졌다. 통신 장비는 물에 빠져 무용지물이 되었고 비상 신호탄은 젖어서 터지지 않았다. 칠흑 같은 어둠과 울부짖는 파도 소리 속에서 소대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당황하지 마라. 서로 손을 잡아. 대열을 유지해. 오승현 소위가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혀버렸다. 그 자신도 생전 처음 겪는 실전적인 위기 상황에 공포에 질려 있었다. 훈련이 아니라 실제 조난 상황이었다. 이대로라면 저체온증으로 모두 죽을 수도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두 내 목소리에 집중. 강태식이었다. 그는 뒤집힌 보트를 붙잡고 흩어진 병사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공포에 질린 병사들을 진정시키는 힘. 오 소위. 정신 차려. 이대로 가면 다 죽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체온 유지와 방향 확보다. 강태식은 패닉에 빠진 오소위를 향해 소리쳤다. 그의 일갈에 오소위는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두 보트에 최대한 붙어. 흩어지면 죽는다. 김병장, 넌 인원 파악해. 부상자 있나 확인하고. 그는 본능적으로 지휘를 시작했다. 중령 시절 몸에 배어있던 위기관리 능력이 되살아난 것이다.
그는 파도의 방향과 하늘의 희미한 별빛, 그리고 멀리 육지에서 깜빡이는 불빛의 각도를 이용해 현재 위치를 가늠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최첨단 GPS 장비가 아니라 수십 년간 바다와 싸워온 베테랑 군인의 감각이었다. 이쪽이다. 이 파도를 타면 해안으로 갈 수 있어. 모두 힘을 내서 보트를 밀어. 그의 지시에 따라 병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들은 유일하게 침착함을 잃지 않은 강태식에게 의지했다. 1시간가량 사투를 벌였을까? 마침내 그들의 발에 묻이 닿았다. 깎아지를 듯한 절벽 아래 작은 자갈 해변이었다. 모두가 탈진하여 쓰러져 있을 때 강태식은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절벽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저쪽이다. 저기 해안 동굴이 있다. 내가 알아. 그는 과거 작전 지도를 검토하며 보았던 지도에도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작은 자연 동굴을 기억해냈던 것이다.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병사들을 동굴로 대피시켰다. 동굴 안은 바깥의 칼바람을 막아주어 아늑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젖은 옷을 최대한 짜게 하고 서로 몸을 맞대어 체온을 나누게 했다. 그리고 자신의 전투복 상의를 벗어 가장 심하게 떨고 있는 막내 이병에게 덮어주었다. 동굴 안 작은 랜턴 불빛 아래 병사들은 아무 말 없이 강태식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경계나 무시가 없었다. 오직 놀라움과 경외심만이 가득했다. 특히 오승현 소위는 복잡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의 지식과 패기가 자연의 위대함과 한 베테랑의 경험 앞에서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다. 강태식은 동굴 입구에 앉아 밖에서 몰아치는 비바람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전우를 구하는 일, 잊고 있던 군인의 본능이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꺼져 있던 작은 불씨 하나가 거친 파도 속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밤새 동굴을 지키던 폭풍우는 거짓말처럼 잦아들었고 파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해변을 때리고 있었다. 동굴 안 지친 해병들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얕은 잠에 빠져 있었다. 강태식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동굴 입구에서 경계를 서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이 아직 군인이라는 사실을, 전우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을 다시 확인했다. 멀리서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왔다. 수색대의 소식이 끊기자 여단 전체가 밤새 수색 작업을 벌인 것이었다. 잠시 후 해안 상공에 나타난 수색 헬기에서 레페를 타고 중대장과 구조대원들이 내려왔다. 중대장은 동굴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소대원들을 발견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전원 무사한가? 부상자는? 보고드립니다. 전원 무사합니다. 경미한 타박상 외에 큰 부상자 없습니다. 오승현 소위가 뛰어나와 경례하며 보고했다. 그의 얼굴은 탈진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중대장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고생했다, 오 소위. 자네의 침착한 판단 덕분에 모두가 무사할 수 있었어. 그때 오 소위가 고개를 저었다. 그는 결심한 듯 자신의 뒤에 서 있는 강태식을 돌아보았다. 아닙니다, 중대장님.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선이 강태식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다. 위기 상황에서 패닉에 빠졌던 것은 저였습니다. 저희 소대원 전원을 구한 것은 강태식 이병입니다. 오승현 소위는 이병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난밤 강태식이 어떻게 상황을 판단하고 모두를 이끌어 동굴로 대피시켰는지, 그리고 자신의 옷을 벗어 부상병을 덮어주었는지까지 상세하게 보고했다. 중대장은 놀란 눈으로 강태식을 바라보았다.
그의 이야기는 부대로 복귀한 후 순식간에 여단 전체로 퍼져나갔다. 부대로 복귀한 후 강태식을 둘러싼 공기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더 이상 그를 사고 뭉치 늙은 아저씨로 보는 사람은 없었다. 특히 삼소대원들에게 그는 생명의 은인이자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강 이병님, 이 커피 한잔 하십시오. 어제 잠도 못 주무셨는데. 막내 이병이 수줍게 커피를 타서 건넸다. 예전 같으면 쳐다보지도 못했을 그였다. 강태식은 어색하게 웃으며 커피를 받아들었다. 식사 시간에는 소대원들이 서로 그의 옆자리에 앉으려 했고 쉬는 시간이면 그의 주위로 모여들어 과거의 무용담을 들려달라고 졸랐다. 선배님, 연평도에 계실 때 진짜 북한 땅이 보입니까? 독사 시절에 훈련이 그렇게 빡셌다던데 사실입니까? 그들은 그를 더 이상 이병님이나 아저씨가 아닌 존경의 의미를 담아 선배님이라고 불렀다. 강태식은 쑥스러워하면서도 퉁명스러운 말투로나마 그들의 질문에 대답해 주었다. 그의 주변을 맴돌던 얼음장 같은 벽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녹아내린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오승현 소위에게서 나타났다. 그날 저녁 점호가 끝난 후 오 소위는 강태식을 조용히 밖으로 불러냈다. 달빛이 비치는 연병장 한쪽에서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당신을, 아니 선배님을 오해했습니다. 저의 짧은 지식과 오만함으로 선배님을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젊은 장교의 진심 어린 사과에 강태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모습에서 과거 자신의 오만했던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어젯밤 선배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모두 죽었을 겁니다. 진정한 지휘관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책이 아닌 몸으로 배웠습니다. 강태식은 그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었다. 고개 들게 오 소위. 자네는 소대장이야. 소대원은 소대장을 믿고 따르는 법이지. 어젯밤의 경험은 자네를 더 강한 지휘관으로 만들어줄 걸세. 그날 이후 둘의 관계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훈련 계획을 세울 때면 오소위는 항상 강태식의 조언을 구했고 강태식은 자신의 풍부한 경험을 아낌없이 나눠주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독사처럼 부하들을 몰아붙이지 않았다. 대신 왜 이 훈련이 필요한지, 어떤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하며 그들을 이해시켰다. 삼소대는 그의 가르침 아래 여단에서 가장 훈련 성과가 뛰어난 최정예 소대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강태식은 자신의 새로운 역할에 점차 익숙해져 갔다. 그는 더 이상 진급에 목매는 비뚤어진 중령도 절망에 빠진 이방인도 아니었다. 그는 젊은 해병들의 성장을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그들의 진정한 선배였다. 어느 날 오후 연병장에서 땀 흘리며 훈련하는 소대원들의 모습을 바라보던 그는 문득 깨달았다. 지난 수십 년간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군인으로서의 보람과 행복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을. 그는 난생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평온함을 느꼈다.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의 강이 비로소 완전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백령도의 가을은 짧고 건조했다. 늦가을에 접어들자 며칠째 건조한 북서풍이 섬 전체를 휘몰아치며 풀과 나무들을 바짝 말려놓았다. 섬 전체가 거대한 부식기처럼 변해버린 어느 날 오후 사건은 예고 없이 터졌다. 총원 비상! 총원 비상! 부대 서쪽 야산에서 산불 발생.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다급한 방송이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강태식과 삼소대원들은 하던 훈련을 멈추고 신속하게 전투복을 챙겨 입고 연병장으로 집결했다. 서쪽 하늘은 이미 시커먼 연기로 뒤덮여 있었고 매캐한 연기가 바람을 타고 부대 안까지 흘러들어왔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발화 지점은 민간인 통제 구역이었지만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부대 방향으로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다. 더 큰 문제는 불길이 향하는 곳에 과거에 사용했던 구형 탄약고와 그 주변으로 미처 제거되지 않은 지뢰 지대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만약 불길이 탄약고에 옮겨 붙거나 지뢰를 건드려 폭발이라도 하는 날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대재앙으로 번질 수 있었다. 해병대원 전원이 진화 작업에 투입되었다. 하지만 전문적인 산불 진화 훈련을 받지 못한 그들은 우왕좌왕했다. 등짐 펌프로 물을 뿌리고 나뭇가지로 불을 두드려 끄는 방식으로는 맹렬한 불길의 기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중대장은 방화선을 구축하라고 소리쳤지만 바람이 워낙 거세 불씨가 방화선을 넘어 곳곳에서 새로운 불길을 만들어냈다. 이대로는 안 돼. 불길이 너무 빨라. 모두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을 때 강태식은 침착하게 주변 지형과 바람의 방향을 살폈다. 그의 눈에는 현재의 불길 넘어 앞으로 불길이 나아갈 길이 보였다. 그는 즉시 중대장에게 달려갔다. 중대장님, 지금 방식으로는 절대 불을 잡을 수 없습니다. 바람이 계속 이 방향으로 분다면 1시간 안에 불길은 탄약고에 도달할 겁니다. 그럼 어떡하나? 방법이 없지 않은가? 중대장은 다급하게 소리쳤다. 방법이 있습니다. 맞불을 놓아야 합니다. 맞불이라고? 이 상황에서? 미쳤나? 더 위험해질 수 있어. 맞불 작전은 산불 진행 방향의 앞쪽에 인위적으로 불을 놓아 탈 것을 미리 없애버리는 최후의 수단이었다. 성공하면 효과적이지만 바람의 방향을 잘못 읽으면 오히려 불길을 키워 양쪽에서 포위당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작전이었다. 위험한 것 압니다.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기 저 능선 보이십니까? 저 능선을 따라 맞불을 놓아 방화선을 만들면 주 불길이 능선을 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사그라들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지휘하겠습니다. 강태식의 눈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기 상황을 수없이 겪어본 베테랑 지휘관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중대장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지난번 폭풍우 속에서 모두를 구해냈던 그의 판단력을 떠올렸다. 그리고 지금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희망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알겠다. 3소대, 4소대는 지금부터 강태식 이병의 지휘를 받는다. 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도록 즉시 작전을 개시하라. 중대장의 결단이 떨어지자 강태식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는 순식간에 평범한 이병에서 노련한 야전 지휘관으로 돌변했다. 3소대는 나를 따르라. 4소대는 오승현 소위의 지휘하에 능선 오른쪽을 맞는다. 지금부터 우리는 불과 전쟁을 시작한다. 그의 외침에 병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강태식은 능선의 가장 앞쪽으로 달려가 지형과 바람을 고려해 불을 놓을 지점을 정확히 지정했다. 여기에 불을 붙여라. 너무 넓게 퍼지지 않게 조심하고 불길이 능선 반대편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그의 지휘 아래 병사들은 조심스럽게 맞불을 놓기 시작했다. 작은 불씨가 마른 풀에 옮겨 붙자 순식간에 새로운 불길이 치솟아 주 불길을 향해 번져나갔다. 하늘에서는 두 개의 거대한 불길이 만나 격돌하며 하늘을 온통 붉게 물들였다. 연기와 재가 사방을 뒤덮었고 열기는 숨을 막히게 했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렸지만 침착하게 상황을 통제하는 강태식을 보며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강태식은 무전기를 들고 끊임없이 오승현 소위와 교신하며 상황을 조율했다. 오 소위, 오른쪽 능선 상황은 어떤가? 바람 때문에 불길이 생각보다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절대 방화선 뒤로 물러서지 마라.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다. 그는 더 이상 계급 없는 늙은 병사가 아니었다. 수십 명의 목숨과 부대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진 지휘관이었다.
그의 심장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섬을 삼키는 거대한 불길 앞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전투를 시작한 것이다. 맞불 작전은 처절했다. 강태식과 해병들은 지옥 같은 화마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숨막히는 열기와 매캐한 연기, 그리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나무 터지는 소리는 마치 실제 전장과도 같았다. 강태식은 셔츠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붉어진 눈으로 끊임없이 전황을 살폈다. 그의 지휘 아래 병사들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거대한 불길과 사투를 벌였다. 작전이 성공하는 듯 보였다. 맞불로 만들어진 거대한 방화선이 주 불길의 기세를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있었다. 병사들의 얼굴에 안도의 기색이 스쳐 지나갈 무렵 예기치 못한 비극이 찾아왔다. 크악!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소용돌이치듯 바뀌더니 주 불길의 일부가 방화선을 넘어 반대편으로 옮겨붙었다. 순식간에 새로운 불길이 치솟으며 방화선 안쪽에서 잠부를 정리하던 3명의 병사를 포위해버렸다. 그들은 불길과 그들 등 뒤에 있는 지뢰 지대 사이에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살려주십시오. 절박한 외침이 무전기를 타고 흘러나왔다. 그 중에는 강태식을 유독 따르던 막내 이병도 섞여 있었다. 오승현 소위가 다급하게 외쳤다. 구조대를 보내겠습니다. 절대 움직이지 말고 대기하라. 하지만 강태식은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구조대가 진입하려면 최소 10분 이상이 걸린다. 그 안에 저들은 질식하거나 불길에 휩싸일 것이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오 소위, 나머지 병력 통솔해서 방화선 사수해. 내가 가겠다.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거긴 지뢰 지대 근처입니다. 오소희가 절박하게 외쳤지만 강태식은 이미 결심을 굳힌 뒤였다. 그는 옆에 있던 물통을 자신의 머리 위로 쏟아부어 온몸을 적시고는 두꺼운 방화 담요 한 장을 집어들었다. 그들도 내 아들이고 자네 동생들이다. 짧은 한마디를 남긴 그는 주저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모습은 마치 불나방처럼 그러나 세상을 구하려는 불사조처럼 보였다. 화염 속은 생지옥이었다. 모든 것이 녹아내릴 듯한 열기가 그의 피부를 태웠고 유독한 연기가 폐를 파고들었다. 그는 방화 담요로 온몸을 감싼 채 오직 고립된 병사들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앞으로 나아갔다. 과거 작전 지도를 연구하며 외워두었던 지뢰 매설 예상 지역을 피해 아슬아슬하게 안전한 길을 찾아 전진했다. 마침내 그는 겁에 질려 웅크리고 있는 3명의 병사를 발견했다. 정신 차려. 나를 따라와. 살고 싶으면 뛰어야 한다. 그의 등장에 병사들은 희망을 보았다. 그는 가장 부상이 심한 막내 이병을 부축하고 나머지 2명을 이끌고 다시 불길을 헤쳐나가기 시작했다. 돌아오는 길은 더욱 험난했다. 그의 등과 팔은 이미 화염에 그슬려 심한 화상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뒤를 따르는 젊은 생명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마침내 그가 연기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을 때 모든 병사들이 함성을 질렀다. 그는 3명의 병사를 안전한 곳으로 밀어낸 뒤 그 자리에 쓰러졌다.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영웅적인 행동과 희생적인 지휘 덕분에 산불은 기적적으로 진압되었다. 탄약고와 부대는 무사했다. 그리고 단 1명의 인명 피해도 없었다. 강태식은 부대 의무실에 누워 의식을 잃었다. 꼬박 하루가 지난 뒤에야 그는 눈을 떴다.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고 끔찍한 통증이 밀려왔다. 그가 눈을 떴을 때 침상 옆에는 중대장과 오승현 소위가 서 있었다. 중대장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허리를 꼿꼿이 펴고 그를 향해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의 눈에는 깊은 존경심이 가득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중령님. 중령님. 그 한마디가 의무실의 공기를 갈랐다. 그것은 실수로 나온 말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군인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부대와 전우를 구해낸 다른 군인에게 바치는 최고의 경이었다. 오승현 소위 역시 눈시울이 붉어진 채 말없이 경례를 올렸다. 강태식은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1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다. 그것은 서러움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던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짐으로써 마침내 잃어버렸던 명예와 이름을 되찾은 한 남자의 뜨거운 눈물이었다. 그의 꺼지지 않는 불꽃은 마침내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타오르는 횃불이 되었다. 2달 후 강태식의 온몸을 뒤덮었던 화상은 흉터로 남았지만 그의 건강은 빠르게 회복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1년의 파견 기간이 끝나는 날이 왔다. 그가 백령도를 떠나는 날 아침 부두에는 그가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중대장과 오승현 소위를 비롯한 수색 중대원 전원이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나와 있었다. 선배님, 몸 조심하십시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젊은 해병들은 더 이상 그를 어색해하지 않았다. 그들은 돌아가며 그를 힘껏 껴안았고 눈물을 글썽이는 이도 있었다. 김상철 병장은 그의 손에 꼬깃꼬깃한 편지 한 통을 쥐어주었다. 오승현 소위는 말없이 다가와 그의 손을 잡고는 가장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외쳤다. 중령님께 대하여 경례. 필승. 부두의 정렬한 모든 해병의 경례를 받으며 강태식은 수송선에 올랐다. 멀어지는 부두를 보며 그는 이곳에서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오만했던 과거의 자신을 잃고 진정한 전우와 군인의 의미를 얻었다. 포항 해병대사령부로 복귀한 그는 도착하자마자 사령관실의 호출을 받았다. 1년 만에 다시 마주한 한서연 사령관. 그녀는 여전히 위험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처음 그를 대할 때와는 달리 따뜻했다. 오느라 고생 많았네. 몸은 괜찮은가? 예, 괜찮습니다. 사령관님. 한서연 사령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강태식도 그 옆에 섰다. 그녀는 1년 전 그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에게 물었다. 강태식 중령. 다시 묻지. 그대의 가슴에 달린 그 붉은 명찰이 부끄럽지 않은가? 강태식은 잠시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령관님, 이 붉은 명찰은 제가 지켜야 할 전우들의 얼굴이자 이 바다와 섬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제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의 대답에 한서연 사령관이 처음으로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책상으로 돌아가 새로운 임명장을 그에게 내밀었다. 해병대 교육훈련단 전술학 교관. 그것은 야전 지휘관으로의 복귀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어떤 야전 지휘관보다도 더 중요한 임무였다. 자네의 경험은 이제 자네 한 사람의 것이 아닐세. 한서연 사령관이 말했다. 자네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가르쳐야 해. 젊은 장교들에게 진정한 지휘관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붉은 명찰의 무게를 어떻게 짊어져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게. 그들을 위한 등대가 되어주게. 몇 달 후 해병대 교육훈련단의 한 강의실. 수십 명의 신임 소위들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강단 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약간의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강단에 선 것은 강태식 중령이었다. 그의 얼굴과 팔에는 영광스러운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누구보다 깊고 단단했다. 그는 준비된 강의 노트를 옆으로 치웠다. 그리고 젊은 장교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군들. 나는 오늘 제군들에게 전술학을 가르치기 전에
한 어리석고 오만했던 해병대 장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그는 자신의 추락과 시련 그리고 백령도에서의 1년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강의실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다. 그의 이야기는 그 어떤 전술 교리보다도 더 생생하게 젊은 장교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야기를 마친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보이는 바다는 그가 지켜냈던 서해의 바다였다. 그는 이제 자신을 비추는 등대가 아니라 거친 파도 속에서 길을 잃을지도 모르는 미래의 해병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태워 길을 밝히는 존재가 되었다. 오만함에 빠졌던 한중령은 죽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미래의 해병대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서해의 등대가 되어 새로운 군 생활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해병대 내에서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회자되었다.